전 세계에서 이 AI 기술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애들은 크게 패배 하락률은 거의 없다. 이런 AI 기업들은 굉장히 좋다. 이번에는 또 이제 한국에서 네.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서학개미 많이 되셨잖아요. 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이미지 뜨고 있을 텐데, 파이낸셜 뉴스 이제 2022년 5월 8일 기사에 2022년 1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서학개미들이 순매수한 해외 주식 상위 10개 종목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한국 예탁결제원 이제 자료인 건데, 이 10개 종목 모두 두 자릿수 손실을 기록했다고 해서 예. 이 이제 종목들을 하나씩 좀 언급을 하면서 예. 이사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 가장 많이 산 첫 예. 번째죠. 예. TQQQ. 예. 올 들어서만 마이너스 59%. 뭐 이거에 대한 전망도 있겠지만, 이런 세배 레버리지 상품도 예. 장기 투자해도 되는지, 이게 또 개별 종목은 아니니까, 예. 저는 사실 이렇게 세배 레버리지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예. 이런 것도 장기 투자해도 되는가요? 어떻게 되나요? 진짜 장기 투자하실 거면은 네네. 저는 하셔도 된다 생각합니다. 아, 정말로? 장기 투자하실 거면은. 그러니까 뭐 그것은 뭐예요? 말로만 저도 마음이 약해질 때 되게 많아요. 솔직히 투자할 때 뭐 맨날 뭐 생각대로 잘 안 되면 존버야, 장투야 이렇게 하는데, 말로만 하신 경우도 저도 그렇고 말로만 장기 투자하시면서 매일 막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근데 그럼 실제로 장기 투자할 거면 해도 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TQQQ 그러니까 QQQ 자체가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 비중이 높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장기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런 학생 기자님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지금 시장이 어렵다 손 치더라도 진짜 장기로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빅테크 그 주가 상승에 대해서 사실 작년 중순 뭐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 약간 그게 약간 맹신처럼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폭락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다시 우상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폭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뭐 저도 좀 뭐 괴로운데. 주가만을 봤을 때는 폭락이 맞죠. 그러니까 TQQ로 보면은 60% 손실을 본 건데, 그냥 일반 QQQ라든지 뭐 QQQ 하락률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빅테크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하락률이 그냥 QQQ 하락률 마이너스 24. 그러니까 20%잖아요. 네. 네, 한 20% 정도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0%.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 그러니까 물론 이 주가 하락도 엄청나게 큰 괴로움을 가져오는 손실인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이런 유동성이 엄청나게 부풀렀다가 꺼지는 흐름 속에서 사실 미국의 중소형주라든지 우리가 작년에 정말 막 열광했었던 그런 꿈을 먹는 그런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의 기업들 10분의 1 토막, 뭐 기본 3분의 1 토막 난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런 기업들 대비해서는 정말 선방을 한 거고 굉장히 안정적인 그래도 상대 수익률을 거뒀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QQQ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하셨으면은 좀 쓰리긴 하지만 정말 시장 대응을 정말 잘하셨다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제 지금 마이너스 지금 59%잖아요. 그건 3배짜리 레버리지. 3배짜리. 요 네. 뉴스에 그런 네. 댓글도 있더라고요. 네. QQQ 같은 레버리지 상품도 네. 혹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건가? 이게 개별 종목은 아니니까 저는 이 여러 종목이 합친 거니까 상장 네. 폐지가 저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 가능성은 전 낮다고 보고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ETF 상품 만드는 뭐 블랙락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뭐 저도 사실 이 ETF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쪽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니까 보유 종목들이 그 홀딩스 종목들이 다 빅테크 기업들일 거고, 그리고 사실 변동성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면은 또 뭐 모르겠죠. 뭐 지금의 변동성이 높긴 하지만 상장 폐지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구조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 뭐 상장 폐지는 되진 않을 것 같아서 좀 저는 뭐 그 의견에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폐된다. 알겠습니다. 의견에. 세 번째 있는 XOXL, 예. 미국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제 세배 추종 ETF인데 올 들어서 이게 지금 가장 큰 하락률 두 번째네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67.61%.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반도체 업황이 뭐 좀 반도체 기업들이 뭐 쉽지 않다, 환경이 쉽지 않다라는 부분도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좀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시가총액을 좀 상위 기업들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 하락률이 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반도체 업종에 투자하는 이런 상품들과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뭐 기술적으로 뭐 서로 뭐 이렇게 치열해지고 뭐 경쟁 심화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서 좀 안 좋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길게 보시면은 이런 상품들은 사실 리밸런싱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엔비디아 비중이 굉장히 높다
치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특정 기업이 지금 비중이 높다가 얘가 좀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 비중이 줄어들고 좋아지는 기업을 채우고 어쨌든 이런 ETF들은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성을 계속 따라갈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진짜 중장기 투자하신다면은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그 시간이라든지 감내할 수 있는 뭐 자금의 성격이 정말 짧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스스로 판단하시면은 저는 이렇게 뭐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진짜. 3배째 레벨 상품 마지막 질문이 이제 10번째인 종목이죠. BMO 마이크로섹터 이제 팡 이노베이션 이제 네. 3배 레버리지 ETN 네. 이제 73.99% 연초 대비. 와, 네. 이건 정말 많이 떨어졌네요. 네, 맞습니다. 아마 이 ETF에서는 제가 빵이라고 써 있는 걸 봐서는 뭐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 그리고 넷플릭스 비중이 너무 많은 좀 미국 기술주 15개 15개니까 아마 여기 분명히 메타 플랫폼이 들어가 있을 테고 넷플릭스가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폭락을 했잖아요. 정말 폭락을 했잖아요, 그 기업들이. 그래서 그 폭락한 기업들이 비중이 높아서 조금 더 하락률이 높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추정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여전히 뭐 그런 기업들이 많이 비중이 높다라고 하면은 조금 피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1위, 그 다음에 3위, 12개 이제 3배 레버리지 상품이 있는 거잖아요. 네. 요 상품들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쨌든 개별 종목도 아닌 이런 종목들 3배면 어쨌든 좀 위험할 수 있을 텐데 투자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런 종목에 좀 투자할 때는 어떤 것들을 좀 참고해야 한다고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는 뭐 솔직히 얘기해서 짧은 시간 내에 높은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가 아닐까. 곱하기 3? 그렇죠. 네. 그리고 또한 뭐 저도 비슷한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확신이 있는 거죠.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편입되어 있는 그런 큰 기업들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국내 투자자분들 진짜 똑똑하시잖아요. 네. 특히 뭐 저 막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제 세미나나 이제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요, 너무 이제 수준들이 높으셔가지고 저도 제가 막 구력이나 내공이 딸릴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확신이 있으셔서 이렇게 3배짜리를 하시는 거 확신이 있으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투자는. 그래서 이유는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기본 아무리 그런 기업에 확신이 있다손 치더라도 시장은 지수가 한 10% 정도 지수 조정은 뭐 1년에 몇 번 항상 있어 왔었고 그리고 지금은 또 이례적인 또 시장 그 인플레이션 환경이잖아요. 이런 시장 상황이나 뭐 그런 걸 고려하면은 3배 레버리지를 좀 진짜 투자하시고 싶다고 하시면은 진짜 저는 좀 장기적인 좀 관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게 짧게 좀 생각을 하시면은 제가 투자하시면서 너무 힘드실 수도 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실 수도 있어서 그럼 생활하시는데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3배가 아닌 이제 그 SPY라든가 QQQ 장기로 이제 적립식 투자하는 것은 네. 좀 좋게 보시는. 네, 그렇죠. 그게 사실 내가 좀 투자하는데 너무 이제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런 투자를 좀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이사님께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똑똑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언뜻 생각해 보면 2020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장이 폭락해서 올랐을 때 개인 투자자분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보신 분들이 많았고. 근데 그때는 예를 들면 2021년과 올해와 비교했을 때는 개인 투자 똑똑했다기보다는 그냥 용기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2021년과 22년은 2020년보다 더 많은 것들을 공부했으니까 더 똑똑해졌잖아요. 네. 근데 더 똑똑해진 우리는 더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똑똑한 것과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 나중에 공부를 잘한다고 뭐 성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그게 제일 개인 투자를 참 제일 힘든 것 같아. 제일 힘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근데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내공을 쌓은 거는 언젠가는 진짜 빚을 바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빚을 본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내가 공부한 게 내가 기업을 분석을 한 게 의미가 없는 시장 구간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뭐 매크로 움직임에 따라서 막 알고리즘이 막 이렇게 팔아 제끼고 막 그런 환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너무 힘드시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힘들고 내가 막 이렇게 막 투자하려고 공부하고 내가 이제 한국만 보다가 이제 내가 진짜 좀 더 미국까지 보고 내가 밤잠 설쳐가면서 하는데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도 좀 한 미국 시장 그래도 한 8, 9년 정도는 좀
꼼꼼히 봤던 것 같아요. 제가 해외 주식 애널리스트를 전 2015년부터 보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때만 해도 거의 미국 주식에 한국 분들이 거의 관심 없을 때부터. 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장도 보고 기업도 보고 산업도 보고 분석도 하고 했는데 사실 지금처럼 막 격한 시장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과거에도 2018년도 뭐 하반기 이때도 엄청나게 미국 시장 분위기 안 좋았었거든요. 그때 뭐 어떨 때냐면요, 트럼프가 막 중국이랑 막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럴 때예요. 그리고 그때도 약간 좀 뭐 금리를 올리고 막 그런 환경이 좀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도 막 미국 나스닥 막 작살나고 그리고 막 엔비디아 같은 그 훌륭한 기업도 그때 반토막 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들이 좀 있었냐면요. 저랑 같이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떠나가셨던 분도 꽤 있어요. 진짜 똑똑하시고 공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어차피 직업이었으니까 저는 막 계속 했었는데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미국 주식 좀 어렵네 이러면서 가셨는데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 이후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은 힘들면 참아야 되는. 언젠가는 사실 이게 뭐 지금 조정 구간이고 이게 언젠가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을 좀 떠나시면은 이제 좀 나중 되면은 좀 후회하는 경향들이 좀 있으셔서 좀 그냥 이럴 때 내가 공부한 게 아무 소용이 없네라고 해서 그냥 떠나시기보다는 그냥 좀 시장 근처에서 약간 관망 정도는 그래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남은 이제 개별 종목 좀 이제 이사님이 투자 포인트랑 이제 전망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테슬라 현재는 뭐 27.85% 빠졌는데 테슬라 뭐 왠지 굉장히 좋게 보실 것 같긴 하지만 테슬라를 굉장히 좋게 보는데 제가 그냥 약간 이렇게 개별 종목을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뭐 빅테크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되게 중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빅테크 기업에는 이제 테슬라도 좀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럼 왜 그러면 제가 빅테크 기업들을 좋게 보는지에 대해서 먼저 큰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을 하지는 않고요. 이들이 왜 좋은가에 대해서는 저는 AI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말인 것 같죠. AI 기업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굉장히 무책임한 제가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저는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진짜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AI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무슨 사업을 하든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고 폭발적으로 그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포텐을 가지고 있다. AI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예를 먼저 드릴게요. AI. 테슬라가 왜 우리의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자율주행? 자율주행이죠. 테슬라만큼 AI 기술을 가지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기업 전 세계적으로 어디 있냐? 없어 보이잖아요. 그 테슬라 좋게 보이는 거고 앞으로 잘 될 것 같고 애플이 되게 잘 되잖아요. 애플이 의외로 막 애플이 위기니 뭐 하면서도 지금 뭐 역시 애플이다. 뭐 역시 팀쿡 최고 막 이러고 마이너스 13.59% 가장 적게 빠졌죠. 이 중에서는. 근데 애플이 왜 이렇게 잘 되느냐? 그냥 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아이폰 잘 팔아서거든요. 생각보다 아이폰을 너무 잘 팔고 있어요. 근데 왜 아이폰이 잘 팔리느냐? 아이폰을 왜 많이 이것도 좀 실생활에서 약간 투자 힌트를 얻는 건데 그냥 좀 이거 좀 재미삼아 얘기 드린 거기도 해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폰 왜 잘 팔리는 것 같으세요? 이쁘니까요. 그쵸. 사진 찍으면 이쁘죠. 디자인도 예쁘고 사진 찍으면 색감도 이쁘고 사진 찍혔을 때도 이쁘고 뭔가 이 이제 MZ 세대의 약간 굉장히 좋아하는 뭐 그런 거인 것 같기도. 그거 무시 못해요. 네, 그게 못하죠. 미국 젊은 친구들은 당연히 뭐 아이폰 막 맥북 이러잖아요. 그게 AI 기술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간단 얘기해서 왜 애플로 사진을 찍으면 색감이 좋냐?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에 AI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진 예쁘게 나오게 하는. 색감 조절해주고 내가 사진 찍었을 때 여러 장 동시에 다다닥 찍은 다음에 제일 괜찮게 나온 사진 딱 이렇게 AI가 골라가지고 뭐 이렇게 올려준다든지. 그러니까 애플은 AI 기술을 자기 스마트폰에 막 녹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통해서 지금 굉장히 아이폰도 잘 팔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뭐 맥북에 넣고 있는 반도체들도 뭐 다양한 AI 기능 이런 걸 넣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예 하나만 더 들어드리면은 구글. 알파벳이 왜 이렇게 지금까지 잘 나갔느냐? AI 기능 때문이죠. 아마존도 그렇고 알파벳도 그렇고. 알파벳 뭐 맞춤형 광고 말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맞춤형 광고라는 것도 간단해요. 그러니까 검색을 하잖아요. 왜 우리가 구글 검색을 하느냐? 이것도 간단한 거죠. 내가 제일 원하는 검색 결과를 도출해 주는 거잖아요. 다른 검색 포털보다 구글에 가서 내 검색을 했더니 제일 내가 원하는 거를 딱 뽑아주고 그걸 내가 클릭을 할 확률이 높은 거고 클릭 확률이 높으니까 광고주들이 이쪽에 광고를 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 AI 기술로 하는 거 있는 겁니다. 구글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센터 인프라 내에 있는 AI 기술로 돌리고 있는 거죠.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왜 아마존이 가장 앞선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됐느냐? 내가 원하는 상품을 제일 위에 띄워주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다 AI 기술로 분석을 해가지고 띄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AI 기술을 가지고 AI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런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하려고 하는 자동 자율주행차, 뭐 헬스케어 사업 이런 것도 다 AI 기능이 거기다 다 들어가 버리면은요, 다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앞으로도 성공할 확률이 높을 이유를 이들은 정말 확실한 AI라고 하는 이 기술을,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AI 기술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애들은 어찌 보면은 크게 패배할 확률은 거의 없다. 아마존이 지금 좀 어렵다선 치더라도, 뭐 구글의 이번 분기 실적에 약간 어려움을 보였다는 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AI 기업들은 굉장히 좋다. 이 AI 기업이 바로 빅테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글로벌 투자, 이거는 사실 미국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글로벌 투자하실 때는 이 회사가 AI 기업이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하시고 투자하시면은 굉장히 저는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AI 기업이냐 아니냐를 좀 판단을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특정 회사가 AI 기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3요소만 보시면 됩니다. 이 3요소. 어떤 IT 기업이 AI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를 볼 때는 이 AI의 3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나라도 없으면 사실 AI 기업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3요소가 뭐냐면은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AI라는 게 그냥 사람처럼 연산을 해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사실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AI 기술이라는 게 사실 어찌 보면은 사람이 수학 문제 푸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사람이 수학 문제 풀 때 필요한 게 총 3가지가 있는데 데이터, 숫자가 필요하죠. 그리고 사람이 수학 문제 풀 때 방정식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AI한테는 알고리즘이고 머리로 사람이 수학 문제를 풀잖아요. AI한테는 그 머리라고 하는 게 반도체가 될 수 있고 혹은 데이터 센터 같이 정말 고도화된 연산을 할 수 있는 IT 기기, IT 인프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요소가 동시에 있어야지만이 사실 AI 기술을 갖추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AI의 3요소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 몇 개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은 정말 손에 꼽을 수가 있어요. 몇 개 안 돼요. 손에 꼽을 수 있으니까 딱 다 얘기해 주신다면? 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테슬라, 뭐 중국으로 치면 요즘 어렵긴 하지만 바이두, 텐센트 정도고, 사실 굉장히 좀 뭐 국내로 치면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런 데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사실 진짜 몇 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구글이 이 3요소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을 해보면요. 구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검색하는 거 다 구글이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수많은 AI 인재들이 구글에서 AI와 관련된 수많은 알고리즘을 짜고 있고, 그리고 구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 연산 인프라를, 컴퓨팅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구글은 이 3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존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 이커머스, 전 세계 수많은 이커머스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당연히 알고리즘도 가지고 있고, 사실 이런 식으로 특정 IT 기업이 AI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 3요소만 확인을 해보셔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국내 기업 중에서 이 3요소 가지고 있는 기업이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도 좀 미국 기업만큼은 좀 안 되지. 안 되죠. 아직까지는. 딴 데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뭐 우리는 AI 기업이다, AI 기술을 확보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욕먹을 들을 각오하고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다로 하면은 삼성전자가 이 AI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이 3요소를 한번 살펴보잖아요. 삼성전자는 데이터부터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사용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안드로이드가 가지고 있죠,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구글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삼성전자는 그래서 예전에 뭐 타이젠인가 하는 그런 스마트폰 플랫폼을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게 이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하고 싶어서 했었던 건데, 그게 약간 좀 어려웠던 거죠. 전자와 같은 경우는 약간 이 데이터부터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고, 뭐 나머지도 사실 구글이나 나머지 그 빅테크 기업들 대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궁금해진 게,
뭐 답변이 나오기 힘든 질문일 수 있는데 애플은 애플 디바이스도 자기 거고 예. 소프트웨어 iOS도 자기 거잖아요. 예. 삼성전자는 디바이스는 자기 건데 소프트웨어는 자기 게 아니잖아요. 구글 거고요. 이게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은 거겠죠.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개발을 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의 회사, 미국 회사들은 분명히 소프트웨어 중심의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예를 들어서 애플과 같은 경우에는 OS를 먼저 신경을 쓰고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개발을 해온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든지 그런 좀 출발선에 좀 차이가 있는 거고 분명히 이제 뭐 삼성전자나 이제 국내 기업들도 그런 소프트웨어나 OS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뭐 글로벌 IT 기업 투자하실 때 좀 참고할 만한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개별주 한 몇 개 정도만 더 하기만 하면 넷플릭스는요? 어떻게 보세요? 넷플릭스는 저는 솔직히 요즘 상황에서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선호하지 네. 않으시는. 미국 IT 플랫폼 기업 중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요. 시간과 싸우는 기업을 조심해야 됩니다. 넷플릭스 요번에 실적 발표하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요. 가입자가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입자가 생각보다 엄청 크게 줄었다라는 거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입자가 크게 줄었다는 게. 첫 번째, 사람들이 코로나 때는 집에서 넷플릭스 많이 봤잖아요. 이제 리오픈이죠. 네네. 나가서 이제 저녁 외식도 해야 되고 술도 먹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이제 사무실 가서 일도 해야 되고 넷플릭스를 볼 시간이 줄어듭니다. 시간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시간과 어떤 시간과 싸워야 되냐면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OTT 산업은 글로벌 OTT 산업은 넷플릭스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전 세계 사람들이 OTT 하면 넷플릭스만 봤던 거죠. 근데 지금은 디즈니 플러스도 봐야 되고 애플 TV도 봐야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자들이 계속 네, 세지는. 시간을 또 안 그래도 줄어든 시간을 또 쪼개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우리 플랫폼에서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게 큰 문제고 요거를 해소할 구조적인 전환점을 단기간 내에 찾을 수 있을 건가라고 봤을 때는 과연 조금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뭔가 이제 터닝 포인트를 찾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자, 그럼 넷플릭스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예. 이제 시간이 생겨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여행도 점차 갈 테니까 예. 에어비앤비는요. 에어비앤비가 상대적으로 에어비앤비가 그래서 지금 모든 지표들이 다 좋아요. 트래픽도 잘 나오고 오히려 에어비앤비는 지금 에어비앤비의 자체적인 뭐 숙박, 뭐 트래픽이라든지 뭐 고객 수 이런 걸 보면요.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높아요. 훨씬 높아서 에어비앤비는 대표적으로 괜찮은 리오프닝 주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에어비앤비 역시도 지금 경기 둔화의 우려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마음 놓고 그냥 뭐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상반기 여름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밖으로 나가고 여행 가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도에 이어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막 여행을 가고 뭐 레저 활동을 즐기고 그럴지에 대해서는 좀 경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이것도 좀 무책임하게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라는 얘기를 드리긴 했었는데 뭐 에어비앤비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은 좀 그런 상황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자, 마지막 건 뭐 메타만 좀 점검하고 갈까요? 예, 메타도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단적으로 메타가 페이스북이었고 메타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명을 작년 10월에 바꾸면서 이제 메타버스의 우리가 1인자가 되겠다라고 지금 내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메타버스의 1인자는 현재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애플입니다. 네, 현재는 애플입니다. 애플이 왜 메타버스의 1인자냐라고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간단하게 그냥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메타가 오큘러스 만들잖아요. 오큘러스 혹시 써보신 적 있으실까요? 없어요. 이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안 땡긴 거잖아요. 안 땡기는 거잖아요. 네. 뭔가 그러니까 IT 산업이라는 게 이렇게 뭔가 진짜 거스를 수 없을 정도의 막 그런 끌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품에 대해서. 아이폰은 사실 약간 그랬던 거고 과거의 스마트폰은. 근데 이게 안 땡기는 거고 왜 오큘러스를 사람들이 안 쓰냐면은 뭐 투박하고 여전히 아직 투박하고 불편하고 어지러울 것 같고 실제로 써보면 어지럽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VR 기기라든지 AR VR 기기는 앞으로 계속 얇아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VR AR 기기가 얇아지려면은요 어떤 기술력이 제일 중요하냐면요 반도체 기술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VR 기기가 얇게 만들려면은 그 기기 안에 정말 고성능 반도체가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발열도 별로 안 나고 성능이 굉장히 좋은 반도체가 들어가야지 VR 기기가 얇아진 VR 기기, 편해진 VR 기기 사람들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메타가 이렇게 만들 가능성은 좀 적어 보여요. 네.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애플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능력, AI 능력 말씀드렸잖아요. 애플은 이거를 만들 능력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애플이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에, 올해 하반기로 거의 예상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뭐 XR, 뭐 AR, VR 기기를 출시를 하는데 가장 뛰어난 제품이 될 것 같아요. 좀 압도적일 가능성도 좀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쨌든 메타라고 하는 회사는 글로벌 광고 산업 얘기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회사가 턴어라운드를 제대로 하려면은 메타버스에서 좀 실질적인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지 정말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정말 성장주로서 다시 컴백을 할 수 있는데, 메타버스 사업 쪽에서의 모멘텀? 뭔가 기대감이 뭔가 좀 약합니다. 솔직히 저는 좀 이렇게 정말 잘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애플이라든지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더 빨리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메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점검하면서 이제 다른 좀 종목도 점검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5월이랑 올해 남은 하반기 이제 미국 증시 투자 포인트 및 눈여겨봐야 할 변수만 좀 마지막 점검만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요. 투자 포인트 변수 말씀드리고 싶지만 진짜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어떤 변수를 봐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좀 조심을 하자. 아직은 좀 조심을 하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그 매크로 환경이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살펴보고, 뭐 예를 들어서 연준이 생각보다 긴축을 세게 못한다든지, 혹은 인플레이션이 좀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많이 꺾이네, 이런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무리할 필요는 없다. 너무 무리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통 받으시지만 건강 유념하시고요. 밤에 이제 좀 너무 이렇게 잠 못 주무시고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이 어려운 장이 또 지나가면 미국 주식 언제 그렇듯이 또 우상향은 하겠죠? 가장 어려운 환경인 것 같아요, 지금이. 이 환경만 잘 넘기면은 정말 다시 좋은 시장이 돌아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사님과 만나뵀을 때는 미국 주식이 지금보다는 좀 위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정유석 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